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일사.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남자 현근택입니다. 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거만해졌어요. 왜 또? 아니 진행자 인사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들어와요. 아이고 이거 뭐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맨날 제일 늦게 오세요. 역시 1위 후보 캠프라 가지고. 집이 멀어. 집이 멀어. 아 제가 더 멀어요. 자, 평소에 가까이 살잖아요. 아, 이분들 또 오늘 시작부터 왜 이러십니까, 진짜. 저는 아나운서 허이르고요. 야, 이게 제 이름 석자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요? 자, 이 지금 장성철 교수께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제 39% 이상의 득표를 얻게 되면 결국 결선 없이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 분씩. 허일우 앵커님께서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계시다. 또 왜요? 후보가 결정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네네. 너무 이재명 지사의 경쟁력과 결과에 대해서 예. 너무 공정하게 지금 사회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너무 공정하게 사회를 봐야지. 그러면 공정하지 않게 사회를 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99% 오늘 결정될 것 같다. 본인도 100%라고 얘기 못하시면서. 저는 평론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천 변호사님. 네, 저는 그럼 장 교수님이 못하는 말씀. 네. 100%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예. 뭐 일단은 이변은 없다. 천 변호사님이 또 캠프에 계시니까 일단은 뭐 김준우 변호사님. 이제 이재명 지사는 사실 벌써 그 이재명의 최대 적은 이재명이다 모드로 들어간 지 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이제 대장동 리스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의 문제지. 네.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의 경쟁 후보와의 싸움 모드는 이미 지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변호사님께 굳이 듣지는 않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잠시 후에 좀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볼 텐데요.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오늘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민주당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야기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오늘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민주당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야기도 좀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와전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서른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배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뭐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 차례 형택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이야기로 저는 들렸거든요. 뭐 당연히 원팀이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건데 의문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서 의원의 발언은 선을 넘었다, 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 변호사님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할 말은 많은데 참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고 일단 뭐냐면 이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뭐 물론 말이 당연히 심하죠. 지금 뭐 왜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뭐 변호사비 대납, MB 뭐 구속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설론 의원님이 너무 나갔다. 그리고 좀 오히려 지금 야당보다 더 심해요. 얘기하는 게 보면 야당보다 나오시고 뭐 구속된다 그러고 뭐. 사실이니까.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그러네요. 오히려 막 그 이준석 대표가 막 이간질도 시키잖아요. 이낙연 대표 야 특검 왜 같이 협력하자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어제는 또 뭐 실망입니다 이래가지고 또 갑자기 또 안철수 모드로 들어갔나 이렇게 싶었던데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뭐 지금 야당만큼 더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을 공격하고 있는데 뭐 일단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자. 끝날 때까지 참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은 좀 서른 의원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는 원팀이 과연 될 수 있을 거니까 심지어 이제 죄송합니다. 이낙연 후보 측 지지자들의 뭐 3분의 1은 가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경선 결과를 앞두고 지금 하신 상황인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 교수님?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얘기를 잘하셨다.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시고 이후에 벌어질 일들까지도 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소신, 본성 가지고 끝까지 지키셔야 한다. 한번 얘기하신 얘기는
끝까지 지키셔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제보가 있다고 그랬고 많이 들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본인들은 어쨌든 정권 재창출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로는 불안하다. 뭐가 나올지 모른다. 어떠한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한 점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야당 쪽 지지자인 제가 봐도 약간 좀 구속 운운한 것은 네. 선을 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는 나중에 원팀이 되려면 딱 2명만 잡으면 된다고 봐요. 일단. 예. 윤영찬 의원, 서른 의원 이 두 분을 삼고초려해서 예. 캠프 내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좀 믿음을 보여주시면 원팀 되는 첫 스타트는 잘 끊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긴 뭐 사실 가장 공격을 많이 하셨던 분이 이제는 원팀이 됐으니까 네. 함께 뛰겠다 뭐 그렇죠.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면 분명히 효과는 좀 있겠네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포용력을 발휘하시라. 아니 근데 그러면 현 변호사님 네. 만약에 지금 뭐 이제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1위 후보가 뭐 경선 후보가 되고 2위 후보가 뭐 공동선대위원장이 되고 네. 3위 후보가 뭐 종로로 나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러면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뭐 부탁드릴 용의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아마 캠프에서? 추미애 후보가 그 토론회 중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후보들한테 그럴 용의가 있냐니 다 그럴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뭐 네.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 경선 끝나면 예전에도 뭐 그런 후유증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게 재집권이 쉽지 않은 구도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잖아요. 예, 50%는 그렇죠. 항상 넘고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위기입니다. 당 입장에서 위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낙연 캠프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원로 고문들도 다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이해찬 대표나 아니면 뭐 김원길 대표는 다 그분들 다 모시고 그러면 사실은 추미애 대표도 전직 당 대표고 그렇죠. 이낙연 대표도 전직 당 대표예요. 그렇네요. 예, 다 뭐 아마 이해찬 대표도 직전 대표, 전전 대표죠. 그런 분들이 아마 다 참여하게 될 거다. 저는 뭐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분위기로 갈 거라고. 약간 보고 지금 이제 여권 지지자들은 노무현 후보 시절에 그 후단협 사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외부에 이 정몽준이라는 이제 강력한 후보가 있었고 예. 이게 항상 이 여론조사 이게 가거든요. 여론조사는 게 제3의 후보가 있으면 흔들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낙연 후보가 나가서 독자 출마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보시겠지만 여야 1대1 구도로 거의 잡혀가고 있어요. 제3의 어떤 변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흔들려면 뭔가 밖에 강력한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가 해도 지난번처럼 뭐 한 30% 지지를 나눈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구도는 아니거든요. 여야 1대1 구도라서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다. 천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도 그 뭐 제가 살면서 서른 의원을 그렇게 칭찬할 일이 있을지 잘 몰랐는데 굉장히 정확한 분석을 또 해주고 계시고, 근데 저도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미 경선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경선의 패배는 어느 정도 뭐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정말 예측 불가능한 정말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정도의 상황이 와서 예. 경선이 무의미해지는 것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주고요. 외부에서 보는 사람에게. 그 설 의원님은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 캠프에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되는 걸 넘어선 것 같고 예. 얼마 전에 본인이 그 DJ 묘역에 가가지고 엄청 그 서럽게 이렇게 엎드려서 그 우셨던 건지 이렇게 모습이 나왔었는데 본인이 진심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리 대표 선수가 되면 당이 정말 위험하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아장난다라고 믿고 있는 신념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것 정확한 같고요. 정보가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쪽에서도 그럼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 이낙연 후보 본인도 뭐 본인이 알던 민주당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지금 그러시는데 지금 보면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경찰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이 모두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추측하기로는 그 수사에 있어서 진행되는 민감한 정보들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라면 이 정도의 얘기까지 할 수 근데 있을까. 이건 좀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근데 이건 저의 추측이니까요. 뭐 근데 그런 얘기들을 좀 민주당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이 아니, 정도가 근데 아니라면 과연 결정적인 제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나? 저기 방금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들어요. 서른 의원이 네. 하셨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 이 자리에서 우리 몇 달 전에 장성철 들었어요. 교수님이 원래 엑스파일 얘기 본 기분이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그렇게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뭐 진행되는 수사 내용을 조금 더 빨리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아니, 근데 파악하기 그런 위한 거- 뭐 이런 정도겠죠. 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이낙연 캠프 측은 뭐 수사 정보를 받는다기보다는 본인들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네네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이 제일 관건이 녹음 파일이었는데 녹음 파일이 뭐 야당에도 있지만 뭐 이낙연 캠프에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근데 좀 재미있는 현상이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 단독을 많이 하는 언론사가 있어요. 네네. 예, 조중동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저 세봤거든요. 한 2주일 동안에 한 20몇 건 나왔더라고요. 잘 얘기해 최근에. 보니까 결국 이제 예. 이낙연 다른 후보의 언론사 출신 언론사에서 그- 좀 많이 나오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지 얘기 하고 마십시오.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세 큰 언론사 중에 다른 데들은 한 2주일 동안 세봐도 뭐 한 손가락으로 잡을 정도예요. 네네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구속영장 내용 이런 거. 네네네. 그게 이제 그 언론사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동아일보라고. 어쨌든 그렇긴 한데 왜 말씀을 못하세요?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예. 근데 이제 우연히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우리 뭐 지금 얘기하는 윤영찬 뭐 양기대 우리 이낙연 후보님 다 이제 거기 계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좀 안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이제 근거는 없어요. 저도 그냥 뇌피셜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 해서 이게 뭐 경선은 어차피 오늘 저녁 6시, 7시 정도에는 끝날 것 같고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뭐 경선 후를까지 얘기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선거 과정에 뭐 지금 저기 얘기하는 것처럼 저 황 대표님 얘기하는 것처럼 뭐 부정선거다. 뭐 이러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황 되는데. 대표님 얘기를 하십니까? 그 부정선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진짜 또 한창 해야 이야기를 나눴고.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지난번보다도 더 많은 216만 명이 참가해서 아마 네. 투표율이 제가 보기에는 뭐 70% 가까이 될 걸로 보는데 60% 넘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선출한 거거든요. 예. 당원과 선거인단들이 200만 명 이상이 참가해서 물론 이제 진짜 투표한 사람들은 한 140, 50만 될 걸로 보는데 이렇게 선출하면 사실은 정당성을 갖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선거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 이거를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서른 예. 의원이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렇죠. 워낙 젊게 사셔서 그렇지만 그 50 한 74학번인가 그러시거든요. 네네네. 제가 대학 때 복학생 서른을 그 학생의 선거인단 명부에서 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현역 의원이었거든요. 예. 수업을 제대로 출석은 안 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74학번인 걸 기억하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사실은 예전에 그 지역구 바꿔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고 사실 지금 연세로 보면 다음 공천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사실 정치적 명운을 거신 거거든요. 예, 예. 여기서 이제 패배가 만약에 예감하고 있다면 그 뒤를 더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에 조금 더 무리한 언사나 과격한 언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정말 네. 뭐 결정적인 문제가 될 스모킹건이 나왔다면 뭐 근데 자기가 도저히 이걸 꺼내놓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약간 장성철적인 어떤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사퇴할 거냐 말 거냐. 네, 예.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본인의 그 어떤 정치적 여정과 마무리에 관한 약간 깊은 고민 뭐 이런 회한 이런 게 들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선거는 분열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오늘 후보로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되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이재명과 그 이후의 이재명의 위상은 천양지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이재명 돕자라고 내부에서도 얘기할 것이고 예. 이재명 지사 측에서 폭넓은 포용력을 보여주시면 이 부분은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왜 노무현재단의 그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정치를 안 하시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워낙 오래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연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대로 마무리하겠다라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안민석 의원도 유시민 작가를 포함한 지지자들의 신망을 받는 셀럽들이 나서서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말로 현 변호사님 이게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 지금 우리 당 쪽에 그러니까 여권 쪽에 있는 스피커들이 좀 약해요. 현근택 있잖아요. 저는 그냥 핸드 마이크 정도고 사실은 이제 야권 쪽에 보면 정치인은 아니지만 예. 진중권, 뭐 서민, 김경률 사실 이분들이 야당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야당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했고 그래서 우리 쪽은 왜 스피커가 없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이 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요 유튜버도 보면요 보수 쪽은 100만 넘는 게 10개도 넘어요. 예. 우리 쪽은 100만 되는 게 하나나 두 개예요. 알릴레오나 아니면 뭐 다스베이다 정도고 네. 나머지 뭐 저기는요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뭐 200만 300 넘는 거 주류 많아서 미디어가 다 여권 그게 성향이 아니라 많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나올 필요가 이번 없는 선거는 거죠. 미디어 선거고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유튜브 선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스피커 그래도 어쨌든 큰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은 충분히 할 거다라고. 자, 이 타이밍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쪽 저쪽으로부터 모두 욕먹고 있는 정치인싸는 현재 25에서 35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본방까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도와주세요. 저희는 늘 여러분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김준우 변호사님도 유시민 이사장 올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본인이 움직이면 또 여러 가지 반감도 그동안 그러니까 최고 예전에 유시민 의원 시절, 네. 유시민 뭐 보건복지부 장관 뭐 시절 되게 이제 호불호가 굉장히 나뉘는 분이었다가 네. 이제 쭉 최고 호감도의 인사로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이렇게 가다가 그렇죠. 사실 이제 또 조국 장관 사태 경유하면서 또 이렇게 약간 평가가 좀 뒤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하겠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캠프에 나서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들어오면 그러면 도움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졌을 때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 왜냐면은 뭐 원래 지지하시는 분들 밖에 분들을 위해서 영입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좀 약간 친정에 대한 어떤 그걸 수도 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당적은 정의당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정의당에 가지고 있던 지난번에 심상정 의원 6% 나왔거든요. 네. 이게 어디로 갈 거냐의 부분에서 정의당 지지층, 정의당을 찍었던 유권자들한테 유시민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거냐라는 문제. 그 문제가 사실은 정의당으로서 되게 고민이 많을 거고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도 그럼 마지막 친정에 대한 어떠한 그렇네요. 배려와 그걸 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렇게 고민 많이 하실 성격은 아닐 것 같지만 그 부분이 좀 관찰 포인트인 거죠. 아하. 중도라기보다는 지금 예. 어차피 진영 대 진영으로 고정 퍼센트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1, 2%, 3%더 가져가는 싸움이란 말이죠. 어차피 51대 49 싸움으로 모두가 예측을 하고 그렇기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 있고 의미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어떤 그런 의미 있는 포지션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정의당 표를 민주당으로 끌고 오겠네요. 지금 그러지 않길 바라는 거죠.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워낙 그 작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하십시오, 당연히. 저는 참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캠프 쪽으로. 예. 왜냐하면 제가 안 할 거예요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네? 재밌는 분석인데요. 네. 예.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잖아. 정권 넘어가면 우리 죽어. 우리 다 힘 합쳐야죠. 라는 큰 명분에 유시민 이사장이 마지못해서라도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영향력은 이전보다는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예. 예전에 저희 보수 우파 쪽 입장에서는요. 유시민이라는 셀럽, 인기인 저 사람이 언론에 나가서 한마디 하면서 문재인 후보라든지 민주당 도와주는 얘기를 해주면 상당히 아팠어요. 그런데 조국 사태 이후에 예. 유시민 이사장의 그러한 모습들은 저희들로서는 뭐 이제 예전의 유시민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중도층을 견인해내는 그러한 힘은 거의 상실됐다. 하지만 어쨌든 분열되는 여권의 지지자들을 하나로 좀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예전만큼의 영향력은 없어서 이 선거판에서의 어떠한 큰 영향력은 예전보다 많이 상쇄됐다. 조금 두려워하는 건 느껴지네요. 예전에 알뜰신잡하고 잘 나가다가 조국 장관에서 정치적 에셋을 많이 소진한 거죠. 맞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좋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 저녁이죠? 예, 오늘 저녁이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 상황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다음 주에는 그 사이에 또 유시민 이사장이 14일이니까요. 예. 다음 주 우리 만날 때쯤이면은 어쨌든 뭐 당장 결정은 되지 않더라도 이사장 자리는 이제 마무리가 되시는 상황이 되겠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죠. 뭐 이게 뭐 확정된 명단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 안에 있던 분들은 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또 자기가 본 거랑은 다르다. 그러면서 뭐 이재명 측 지사 측 인사도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한 달째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사를 저도 어쨌든 계속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읽어 보는데도 이제 좀 지친다 싶은 순간이 와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랬어요. 이슈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놓지는 않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돼버린 상황인데 일단은 이거 뭐부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게이트인가 국민의힘 게이트인가 이 얘기 우리 지난주에도 했었고 지지난주에도 했었고 그 전주에도 했었던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이름으로 좀 가보죠.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 이분이 또 화천대유 지금 부회장 맡고 있다 그러죠. 이분이 이제 그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30억을 또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두고 이재명 후보 측근이냐 아니면 원래 한나라당 사람이냐, 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가 뭐 갑자기 뭐 시의회 의장직 때문에 뭐 당적을 바꾸고 새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그 경찰이 휴대폰을 확보했어요. 좀 이런 내용들 위주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죠. 이게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 모두 다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정확한 표현은 그냥 비리 종합 선물 세트다. 예. 그러니까 그 내가 로비하는 입장에서 대장동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치 권력, 법적 권력에 대해서 로비를 전방위로 한 거예요. 그거를 여야 구분도 저는 사실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 최윤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로비를 1억 그때 받았다고 했을 때는 새누리당 사람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가 그거 돌려주고 뭐 자초지정이 뭐 있다가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그때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으니까 이걸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꼬드겨가지고 찬성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당적도 민주당으로 바꾸고 그 후에 이 사람이 그 성남시의회 의장 끝나고 나서 재선 안 하면서, 그러니까 추가로 의원이 되지 않으면서 또 이 화천대유에 가고 뭐 성남시 체육회에도 가고 뭐 그런 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 유리하게만 해주면 당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돈의 힘이 있으면 당적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 이런 식의 마인드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뒤에는 약간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랑 좀 궤를 같이 해왔던 것 같긴 해요. 저도 보도만 보면. 그리고 지금 법조인들도 50억 클럽에 막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 법조인들도 냉정하게 말하면 어떤 정치 세력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서 이 사람들이 발탁됐냐 그걸로 이 사람의 성향을 얘기하지만 예. 그건 약간 여러 운도 있고 100% 충성하는 뭐 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타이밍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발탁됐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이 사람이 고위직인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6명 가운데 5명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발탁된 인사로 지금까지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반대 측 입장에서는 커버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희 쪽 사이드에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때 이 사업을 진행하던 당시가 이제 뭐 박근혜 정부 이런 시절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고, 그럼 그 시절에 제일 잘 나가던 법조인들한테 로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한 윤석열 총장이다. 그때 그 사람이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감추고 있는데 뭐 이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서 뭐 이쪽으로 가자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법조인들에게 로비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맞는 거. 천 변호사님 드디어 이제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조금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성남시의회 의장한테 이 정도 로비할 정도면 시장한테는 안 했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똑같은 얘기 뭐 수십 번도 하는데. 아니라 천하람 변호사님 드디어 양당을 모두 까는 정의당의 입장이 왜 어쨌든 이제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게이트라고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거기 뭐 남욱 변호사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정영회계사 다 예전에 당직자 뭐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다 하던 사람이고 아까 말씀처럼 지금 50억 클럽 6명에도 물론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법조인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다 민정수석 2명, 뭐 검찰총장 1분 다 박근혜 정부 때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뿌리 줄기는 거기에요. 지금 말씀처럼 거기에 몸통은 성남시죠. 몸통은 아니죠. 그분들은 보험이지 보험. 성남시라는 거는 인허가권이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 땅을 사고 토지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보도 나왔잖아요. 근데 왜냐면 몸통이 유동규인 아니죠. 거는 최소한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이 지사한테 정도가 왜 가냐 안 몸통이에요? 하냐 여기 땅 사고 사업하고 아니 왜냐하면 설계를 하는 게 제일 몸통이지. 중요하죠. 이게 설계를 해서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법조계도 로비를 하는 거지. 아니, 돈이 많이 안 개발 남을 것 사업을 같으면 하면서 왜 그걸 해요? 인허가권자가 몸통이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 들었는데 인허가권자가 당연히 아니죠. 몸통이죠. 그 땅을 산 사람들이 더 핵심이죠. 인허가권자랑 땅을 산 사람들이 같이 해가지고 한 통속으로 움직이는 거죠. 또 전문용어로 인허가가 안 나오면 그놈이다 뭐 이런. 아니 땅 산 사람은 아니 인허가권자가 아니 다른 얘기할 정 때는 변호사님이 이제 보니까 이제 하여튼 이재명 게이트는 아니다. 여기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얘기할 때는 서로 얘기를 잘 듣더니 꼭 대장동만 오면 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여기 계신 네 분이 다 왜?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땐 이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 계열의 사람이다. 네. 국민의힘의 게이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옳지 못한 게 저는 이분들이 좀 과하게 비유를 하면 친일파였다. 돈과 권력을 따라간 사람들이다. 조선 민족이었지만 자기 돈이 좋아가지고 간 거 아니냐. 예. 그러면은 너는 조선이냐 아니면 넌 고종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너는 고종의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였던 예. 좀 우리들의 뭐 눈높이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저는 참 그거보다 궁금한 건 그런 거였어요. 박수영 의원이 공개했을 때는 민주당 누가 한 명은 껴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없었죠. 한 명도 없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뭐냐? 예. 김백이냐? 아니면 박수영 의원이 그냥 누구든 갖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터뜨려서 이름을 빛나기 위한 거냐? 아니면 박수영 의원이 최재형 캠프 출신인데 오판을 한 것이냐? 열심히 안 하셨어요. 네. 최재형 캠프에 거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거 명예훼손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요 명단에서 이제 새롭게 나온 이름은 사실 이제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랑 이제 언론인 홍 회장 두 명인데 최재경 수석 이 홍 회장이 누구냐도 말 참 많았어요. 그렇죠. 대부분 김만배 기자가 다녔던 회사의 그 홍 회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홍정욱이나 홍석현은 아닌 홍석현 회장님 이거 개입하실 사이즈는 아니시지 않을까. 이 정도 푼돈은 네, 또더 큰 아니 그러니까 그쪽 기준에서 볼 그쪽 때는. 기준으로 예. 사이즈가 다르니까. 예, 그런 예. 거. 최재경 수석이 지금은 삼성전자 법률 고문으로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실제로 수사 단계 대응이나 뭐 이런 거에서 진두지휘한 투톱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검찰의 특수통 핵심 그리고 TK 핵심, 예.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중수부장 할 때 MB 시절에 예. 한상대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사인할 때 들이박았어요. 오. 항명을 했던 거거든요. 항명할 때 자기 밑에서 같이 항명을 받쳐준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아하. 그 라인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좌천이 돼가지고 간 게 인천지검장이에요. 그러니까 좌천이 돼봤자. 좌천이 돼봤자. 근데 그때 그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유병헌 회장 사망하는 거를 이제 못 잡으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돼가지고 예. 그걸 책임지고 옷을 벗었다가 이제 나중에 민정수석 탄핵 시즌을 잠깐 했다가 지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 그러네요. 주류 중에 주류. 예. 제가 알기로 아마 인터넷 쳐보시면 삼촌이 최병렬 전 대표고 막 이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여서 요 명단 안에서 또 약간 뭔가 윤석열 후보한테 좀 더 불리한 명단으로 약간 좀 더 추가된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고. 저도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도대체 왜 이랬나. 그러니까요. 왜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오픈한 자료니까요. 네, 저도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뭐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뭐 자기 뭐 이름 알리기 이런 게 아니고 좀 그래도 좋게 해석해 보자면 이게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쪽 사람들,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왜 특검 안 하냐? 예, 예.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왜 특검 못 하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취지가 아니었을까?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 정도라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또 우리 이쪽 분야 전문가이신 장성철 폭로 교수님의 전문가라고 얘기하시죠. 예. 아니요. 정보 전문가. 예, 정보 전문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요. 그 원내대표단과 상의를 한 거예요. 이 이 정도 건은 단독으로 못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저 이러한 녹취록 예를 들면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국감장에서 이거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단독 안 하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도 원내대표 단하고 분명히 상의를 했고 진짜 의도 그럴수록 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단하고 얘기를 천하람 했는데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에 전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아 그러면 이제 국감을 가자. 우리 쪽 인사가 특검. 더 많은 사안인데 니네 왜 못하냐 국감? 특검 가자. 특검. 특검 가자. 아, 그리고 국감이 아니죠, 특검은요. 특검. 지금 상설특검제가 되어 있어서 그냥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에서 결심하면 금방 돼요. 자꾸 뭐 시간 끌기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자신들이 치부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본인이 승인하고 인허가 해준 사업이에요. 예. 이 사건의 중심은 이재명 지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당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한 본인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자기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가 성남시에다가 부당이득 환수해라, 자산 동결시켜라 이런 지시 공문을 내렸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최대 치적 사업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런 행위를 하냐고요. 스스로 이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자기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아니, 원내대표랑 상의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내가 갖고 있는 명단이랑 다른데요 이랬잖아요. 그랬죠. 그럼 이준석 대표는 뭐예요? 왕따 대표예요? 원내대표랑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그렇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그렇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내대표랑 상의하고 이럴 정도면 당대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네네. 본인 명단이 다르다 그러면 아유 박정희 의원님 그건 제가 거랑 다른 거니까 다시 좀 검토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또 공개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랑 내 거랑 상의 안 명단이 했나 다른데요 이러면 이거 뭐 저 당은 무슨 콩가루 당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내 일은 원내 원내대표랑만 일은 상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대표는 원내 일에 전혀 몰라도 된다. 아니 뭐 상의 뭐 한 군데라도 하면 되죠. 뭐 아니 근데 당대표니까. 바로 명단이 다른 명단이라 나온다는 게 근데 비정상이라는 사실 거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게요. 먼저 왜냐면 말씀하세요. 이게 이 지금 잠깐 하나만 언론은 확인해 처음에 줄게. 민간에 너무 이익을 많이 몰아줬다. 이게 문제다 막 이랬는데 이제 청렴 이행각서는 뭐 부정이나 어떤 뭐 돈을 주고 이렇게 했으면 그 환수한다. 사업을 회수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건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능한 행정관이 이런 것도 회수하겠다 알았어야지. 이러니까. 아니 그때는 어떻게 알아요? 돈 주고 왜 받았는데 몰라요? 모르는 거지. 유능한 행정가라며. 어떻게 알아? 그거를 에이, 지금 이거 수사하니까 아는 정부랑 거야. 한 이거 몸이신데. 새롭게 드러난 부정 비리를 이유로 해서 이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뭐 민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한 목소리 내시라. 지금 당 대표와 의원도 다른 목소리 내고.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지금 서로 다른 얘기하신 게 목소리 지금 내고. 그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네. 화천대유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 네. 환수할 걸 권고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태의 돌파구로 그쪽을 택한 거죠. 아니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 기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 화천대유랑 뭐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다. 네. 마치 이제 한 몸이 했는데 이제 와서 선자르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확한 생각 하나. 지적입니다, 그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민간의 자율 영역을 침해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하는데 첫 번째는 처음부터 한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른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꾸 저희들도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 초과이익 부분은 민간의 영역이다.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 부정이 끼어 있거나 어쨌든 뭐 뇌물을 줬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각서를 받아 놓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환수할 수 있게끔 예. 계약 해지하거나. 그럼 그전엔 당연히 없었던 사안이고 새로 드러난 사안이니까 앞으로 대비해라 하는 건데 왜 이거 한다고 또 갑자기 뭐 태도를 돌변했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지사요. 요 얘기까지 들을게요. 되게 네. 정의롭고 공정한 분이잖아요. 그동안 불의에 타협 안 하시겠다고 수십 번 얘기하셨고 불공정에 분노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측근이었던 유동규 본부장 구속당하고 뭐 뇌물을 700억 받네, 뭐 3억 받네, 뭐 180억 받네 이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왜 유동규한테는 왜 분노를 표 안 하세요? 유동규 철저히 수사하라고 입장 냈습니다. 분노를 표하시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요. 분노를 당연히 표하셔야 수사-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분노를 표해요? 뭐. 책임지시고 네. 후보 사퇴하시고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셔야 된다. 그거까지 뭐 끼어들어. 아니 당 대표랑 저기 원내 대표랑 좀 소통이나 좀 하고 얘기하는 그랬어요. 소통도 안 하고요. 하고요. 예. 제 말을 듣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화도 안 받는데. 아니 이준석 대표가 왕따지 왕따. 아니 지금 아니 우리 이준석 대표 생각하면 그렇게 장외투쟁 싫어하시는 분이 직접 네. 보보투쟁을 나갔으니 얼마나 좀 답답할까 뭐 이런 생각이 아니 좀 주말에는 들고. 투쟁 안 한대요. 그래요? 주중에만 한대요. 예. 그래가지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 뭐 시간이 벌써 앞에 얘기가 좀 더 길어져 버려가지고 대장동 지겹다 했습니다만 또 한 번 시작하면 이 얘기는 길어집니다. 고발사주 얘기하죠.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사이에 있었던 통화 파일이 복구가 됐답니다. 녹취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내줄 테니 접수시키라.
이 우리가 보내준다는 것의 목적어는 고발장입니다. 검찰색 빼야 된다. 대검에 고발장 접수해야 한다라는 말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내가 고발하면 검찰이 시킨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성은 씨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MBC 보도국은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으로 또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더니 주수진 의원이 아주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MBC만 아냐고? 근데 왜 그랬대요? 뭐 받아쓴 언론사가 해명을 해야겠죠. 예, 단독을 한 데다가 물어보시면 안 되고, 예, 뭐 저는 보도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뭐 제가 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그런데 김웅 의원은 또 여전히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안 했다 그랬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복구가 명확하게 어쨌든 되고 이거 지금 조성은 씨는 다 들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받아서 들어보고 깔 거면 한 번에 다 까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성은 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핸드폰을 지금 반납받아서 자기가 포렌식 업체에 가겠다고 얘기를 또 한 상황이니까 MBC 보도가 뭐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죠. 조성은 씨 성격이 어지간하면 자기가 입수하면 다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켜보면 될 문제 같고요. 지금 다른 관여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구조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 담당 정책관이었고 그렇죠. 그 당시에 밑에 담당관이 2명이 있었습니다. 1담당관, 2담당관이 있는데 부하 검사인 거죠. 그렇죠. 이 담당관이 성모 검사예요. 지금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근데 손준성 검사가 원래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해서 그 윤석열 징계권이랑 문제가 됐었던 그 주범이란다. 주도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린 건가요? 주도한 사람을 주범이라 그래요. 성모 검사가 이 정책관 이 담당관이니까 거기가 보통 정보 수집 부서예요. 근데 다른 검사는 왜 나오냐? 그러면 이제 검찰 연구관직들이 있어요 대검에. 근데 검찰 연구관이 뭐 20명인가 하여튼 있는데 그중에 2명은 수사 정보실 담당입니다. 그래서 그 두 검사까지 지금 수사 범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가고 핸드폰 복구했으면 조금 더 실체가 일목요연해질 것이다. 그럴수록 답답해질 것이고 누가 손준성, 김웅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검찰 혹은 공수처가 요즘 최근의 수사들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참고인 진술조서 정도라도 윤석열 후보한테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참고인을 비공개라도 한번 불러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일단은 당연히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제1야당 지금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 공세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문제가 되니까 진술조서만 봤더니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거냐 권력에 줄을 서려고 하는 거냐. 또 반대쪽 이런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김 변호사님 김웅 의원이 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가 돼요?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정황이 밝혀지면 유죄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아주 너무 기초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주를 한 걸로 나오면 이거 뭘로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애매해요. 뭐 직권남용이에요? 아니면은 제일 센 건데 되게 어려운 것은 공직선거법상 국가 공무원의 선거 관여가 될 거냐 말 거냐. 그게 제일 어려운 한 세네 가지 정도가 어렵다. 있는데요. 어렵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선거 관여인데 고발하는 걸 선거 관여로 볼 수 있느냐. 그렇죠. 원래 보통 선거 운동이라 하면 누구를 후보를이나 정당을 특정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문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직권남용 보도했던 기자들도 이제 고발 대상에 뭐 이제 들어가네 많이 뭐 얘기들이 다 있었잖아요. 직권남용은 또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면 안 되고 누굴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하검사 시켰다 그러면 시킨 사람이 직권남용 문제될 수는 있는데 또 이제 검사의 직권 범위에 그 공소장 그 고발하는 게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죠. 검사 일에 고소장 작성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게 이제 뭐 개인정보나 뭐 비밀 누설인데 그 실명 판결문 공개했다는 거 그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딱 걸리는 법은 없어요. 정치적으로 저는 약간 김웅 의원의 대응이 저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사실 그렇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이걸 전달했다고 해도 무슨 범죄가 되는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가 될라나?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되게 애매한 게 본인이 전달자면 그렇죠. 열람한 사람만 열람한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전달자까지 처벌된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법적 책임보다는 사실 정치 생명과 관련된 문제죠.
내 도덕적, 미래가 뒤바뀌는 윤리적, 거니까. 정치적 네. 책임. 정치적 의외로 미래. 법적으로 이렇게 크게 걸릴 만한 건 자기 기억 안 없군요. 난다고 얘기하고 해봐야 그 가중되는 범죄의 그 양형이 그렇게 셀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배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솔직히. 근데 법적인 문제보다 정치인에게는요. 거짓말 논란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넌 거짓말했잖아. 정치인 거짓말하면, 공인이 거짓말하면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기억이 경우에 안 난다니까요라고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라고 이제 그만 안 기자들에게 또 한 번 믿으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니, 이제 받아들이는 글쎄요, 뭐 이것도 의견이 좀 이쪽 다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당수 많은 분들은 지금 말이 돼라는 무책임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무책임해. 생각해요. 아니 근데 왜 이게 녹취록이 물론 우리가 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도 그렇고 이 지금 이 김웅 조성은 녹취록도 그렇고 녹취록 전체를 안 보고 뭐 얘기하는 게 조금 양쪽 다 어폐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거 차치하고 일단 보도된 내용만 보면 아니 이걸 어떻게 기억을 못합니까? 아무리 선거 직전이고 정신 없다고 해도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서 뭐 대검으로 가라, 뭐 남부로 가라, 뭐 남부로 가라, 다시 뭐 대검으로 가라, 가서 인지수사 왜 안 했냐고 따지는 듯한 거를 연출을 해라 이런 얘기를 까먹을 수가 없죠. 이게 뭐 10년 전 일도 아니고 1년 뭐 한 4, 5개월 남짓인데 만약에 저는 그래서 이 녹취록이 뭐 실제 있겠죠.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저는 김웅 의원의 얘기는 저도 평소에 김웅 의원이랑 친하게 지냈지만 저는 솔직히 이게 믿기 어렵다라고 봐요. 네. 아니 근데 그 만약에 지금 이게 이제 이 녹취록대로라면 어쨌든 김웅 의원은 사실 빠져나가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이슈에서. 그럼요. 정치적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렇다면 이제 사실 더 큰 문제는 김웅 의원 때문에 이 이슈가 커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당시 검찰총장이 이 내용을 보고 받았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화천대유랑 되게 비슷한 대장동이랑 비슷한 게 당시 시장이 이것을 인지하고 여기에 무언가 압력을든 뭐든 행사를 연관이 해서 돼 있었느냐? 무언가를 받았느냐.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자꾸 뭐 그렇게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MBC에서 코스는 같은 윤석열이 아니 내가 가면 훨씬 더 들어보세요. 유명하다니까요. 들어보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꺼내 오려면 알았다고요.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MBC에서 아니 경선 거의 이기셨다고 되게 내가 거만해지셨네.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게 되니까 예. 그리고 내가 거기다 전화해 놓게. 예. 예. 그다음에 뭐 우리가 작성한다. 야당에서 이러더라고요. 그때 우리가는 국민의힘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고발장 작성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럼 오히려 국민의힘이 고발장 작성해서 검찰로 넘겨줬다가 다시 또 국민의힘으로 갔다는 걸 자백하는 셈이 돼서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라고 했든 아니면 검찰이 시킨 게라고 했든 왜냐하면 그 고발장의 피해자는 윤석열 총장과 부인과 한동훈 검사장이니까. 근데 그 부인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한 조직의 수장의 부인을 피해자로 고발할 때 그 수장의 허락을 안 받고 한다. 가족 특히 부인을 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저는 거기 윤석열이 언급돼 있든 설사 안 되고 뭐 검찰이라 해도 그럼 그 검찰이 뭐 검찰청 건물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검찰의 수장을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라서 저는 뭐 윤석열도 여기서 빠져나가기 어렵다라고. 유동규 본부장의 그런 행위는 직속상관이 지금 고발사주 얘기하는데 왜 자꾸 성남시장의 그러고 얘기가 지시나 보고 유동규가 뭐 고발사주 했어요? 이번 대선의 특징이 이재명의 최대 적은 이재명이고 윤석열의 최대 적은 윤석열인 것 같아요. 한 발 떨어져서 저렇게 현자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여유가 부럽네요.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에요. 제가 해야 될 클로징 대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양쪽이 계속 첨예하게 맞붙고 있으니까 지금 한 달째 이 얘기가 뭐 진전이 지금 있는 건가요? 저는 약간 공회전한다는 느낌 솔직히 들거든요. 저 1분만 얘기하면 안 돼요? 뭐 1분이나 해 10초만 하게 되지. 저 정말 이번 대선 경선 과정 중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자괴감 느낀 적이 없습니다. 여당의 1등 후보 전과 사범이고 음주 위반도 하고 검사 사칭하고 형수한테 욕설하고 이 대장동 때문에 사적 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뭐 배려해줬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심 받고 있고 야당의 1등 후보는 처와 장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고요. 본인의 말실수, 행동실수 때문에 상당히 지지자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이에요. 나라와 국민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지 이렇게 의혹이 많은 분들
비호감이 많은 분들이 과연 21세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인가 정말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예전에 우리 대통령들은 그래도 의혹과 비리가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라는 비전을 더 많이 얘기하셔서 인정받았는데 현재 여야 후보들을 보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치 뭐 맞은 아니 것 같아요. 제3자처럼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니 방송국이 우리 아니에요. 저 이재명 후보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아니 윤석열 후보 장모님은 뭐 부동산 저 개발업으로 수백억 버셨어요. 이분은 여기저기 투자해서 부인은 뭐 주가로 또 엄청 돈 버셨고 이거 뭐 수사 받을 상황이잖아요. 압수수색 하고 있고 본인도 부끄러워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기사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또 거기 또 1조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저는 1조만 했어요? 어쨌든 장 교수님 말에 일주만 했어. 공감은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진보 보수가 싸운다. 예. 개헌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뭐 이런 거 가지고 정치 개혁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의미가 있죠. 지금도 기후 위기 어떻게 방식이 다르냐. 맞아. 탄소 중립 이행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이 뭐가 다르다. 진보 보수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 사건은 뭐다. 돈 먹었어 안 먹었어. 무슨 뭐 탐사 보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뭐 탐사 보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대선 때 얘기해야 할 메인 아젠다 1, 2, 3에 전혀 안 들어갈 얘기가 들어오는 게 다음 주부터 사실 빼자고 슬픈 그러면. 얘기죠. 하지 말고 딴 얘기 하자. 대장동만 얘기하고 딴 거는 빼시죠. 빼. 탐사 보도는 MBC가 하겠습니다. 예,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담론을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얘기만 하면 우리 프로그램은 없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참 딜레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는 또 이것과 관련된 발전된 이슈, 진짜 이제는 조금 새로운 얘기들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두 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쟁점을 두고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펼쳤을 때 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네 분 함께해 주셨고요. 예, 저는 진행하는 아나운서 홍일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